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22일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15일 날 첫 번으로 유튜브 방송을 했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곳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모이죠. 그래서 학교에 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집으로 가고요. 또 나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두신 가정들은 또 그 부모님께 가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손자 손녀들 이렇게 다 어울려서 훈훈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으로 생각해서 보면은 추석하고 매우 유사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 맡고 있는 임종석 씨를 비롯해서 청와대 비서진 66명 중에 20몇 분인가 되는 분이 주사파 출신이다라는 그런 한국의 언론 보도가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정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사파인가 아니면 드골주의자인가 이런 제목을 놓고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1회 방송한 기록을 보니까 모두 149분이 시청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에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점검해 본 것도 있을 테고 하니까 한 140분 정도가 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40분 정도면은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격려가 되고 그 150에 근접하는 149명인데요. 상당히 훈훈한 숫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자릿수를 넘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물론 네 자릿수, 다섯 자릿수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뭐 꼭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 숫자면은 제가 외롭지 않다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 시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지속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런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 주사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김일성 주체 사상인데요. 최근이 아니라 이제 뭐 바로 며칠 전의 일이죠. 북한에서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JSA 지역 합동보안구역이라고 그러죠. Joint Security Area 유엔군 관할인데요. 이 지역을 통해서 한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총격도 벌어지고 했고요. 근데 이제 총격을 입은 그 병사를 병원에서 이국정 교수라는 분이 집도를 해서 이제 회복 수술, 총탄을 제거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생충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기생충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한국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그런 거하고는 너무나 먼 그런 사정이 된 한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경악을 하고 이렇게 됐고, 또 한쪽에서는 정치적 어떤 그 스펙트럼에 따라서 그 본인이 의식불명인 상태인데 그 사람의 그 진찰에 관한 내용, 수술에 관한 내용을 그렇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느냐, 인권 침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한편에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북한군 병사 그것도 JSA 판문점 지역에 근무하는 북한군 병사 같으면은 북한군 내에서 선발을 해서 배치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부대에 대한 여러 가지 보급이나 이런 것들도 뭐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했을 텐데 얼마나 그 영양 상태나 또 그 부식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그 배회충이 생길 정도로 그런 지경이 됐겠느냐 하는 그런 현실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위도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체 사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주체 사상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체 사상이 북한의 김일성 왕조 족벌 체제라고 할 수 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족벌 체제를 합리화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는 것 외에 과연 그 말이 의미한 대로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이루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체의 실력이라는 게 과연 뭐냐? 현실로 증명이 된 것이죠.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경계, 그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자기들로서는 그것이 하나의 국가 국경선이고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큰 임무일 텐데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영양 상태와 급식 상태마저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면 그러한 주체 사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추정한다는 주사파가 한국에도 존재하고 그것이 한국의 권부의 내부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까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포진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 인식을 가진 분들의 생각인데요. 저는 과연 그분들도 같은 한국 시민으로서 똑같은 상식과 문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일 텐데요. 과연 그러한 북한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학생 운동할 때 뭐 어떤 생각을 가졌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품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기원 자체가 1953년도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결국 김일성이가 3주 만에 한국을 석권해서 통일을 달성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그렇게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에 실패한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자기의 전우들, 자기의 동지들 다 처형을 했습니다. 다 숙청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당시 북한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과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그 반발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박헌영을 숙청하고 처형하는 과정에서 소련과 중국의 반발이 매우 심했는데요. 직접적으로 간섭을 했습니다. 박헌영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처형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김일성이가 생각한 것이 소련과 중국의 말을 계속 들으면 안 되겠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방어막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주체 사상을 생각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것이 하나의 사상 체계로서 뭐 굳어져서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내려왔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 기초적인 인식에서 김일성의 정책이나 생각들이 발전해 오기 시작해 온 것이고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어떠한 사상 체계로서 내놓을 수 있게 됐던 것은 1985년도에 김정일이가 주체 사상 전집을 만들어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의 실질적인 작업을 주도한 것은 물론 김정일이 아니고
1987년도에 한국으로 망명했던 황정엽 씨가 실제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집까지 나올 정도로 뭐 할 정도의 사상 체계면 뭐 대단한 게 있지 않겠느냐 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인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역사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전제를 놓고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이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면 그래서 북한 사람들 생각으로는 혁명입니다.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 중심이라는 거를 내세우면서 어떤 그 유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수령을 신격화해서 신처럼 모셔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떠받들고 있는 사상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우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소중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로서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 사람을 신격화해서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그 만수산 궁전에 가보면은 그 김일성이도 그렇고 김정일이도 그렇고 죽은 사람을 묻지 않고 그것을 반부 처리를 해서 시신을 전시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보고 경배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통치라고 하는 것도 김일성의 유훈 통치를 그대로 받들어서 김일성이 죽어 있지만은 김일성의 사상을 떠받들어서 김일성을 경배하면서 그 이대로 올로기에 따라서 북한 사람들이 살아야 하고 또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을 다스려야 한다 하는 그런 일종의 신정체제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사파니 뭐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에 그 순진한 학생 시절에 뭐 어떤 그런 생각에 일부 동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주사파라고 하는 것도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외국과의 관계,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존재하는데 좀 더 우리 독자적이고 자주적이고 한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외교 정책이라든지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것이 프랑스의 두골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 우리보다 좀 더 앞서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라든지 또 경제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보다 조금 앞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사례를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채택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케이스로 삼아야지 북한의 주체 사상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한국의 경제나 사회나
이런 또 국방이나 외교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지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드골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어서 조금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을 나눠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골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드골 장군이 프랑스의 지도자로서 프랑스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도입했던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이나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프랑스가 1940년도에 독일의 침공을 받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프랑스는 제3공화정이 이제 집권하고 있던 시기인데요. 그 제3공화국의 프랑스 군대가 독일군의 침공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진격을 해 들어온 지 불과 한 달이 채 넘지 않는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수도 파리를 내주게 되죠. 그래서 수도 파리를 내주는 과정에서는 뭐 시가전 같은 것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수도 파리를 그냥 오픈 시티로 그렇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그냥 점령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됐고요. 그리고 과정 이전에 프랑스 내각이 독일과 강화 조약을 맺기로 하고 항복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프랑스 망명 정부를 세워서 비시 정부라고 하죠. 그 비시라는 그 프랑스 남부 지역에다가 그 새로운 그 프랑스 정부를 꾸려서 그 비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북쪽으로는 독일군의 직접적인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비시 정부가 통치 체제를 프랑스의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배경에는 프랑스가 당시 그 북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죠. 알제리아나 튜니지나 모로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여전히 식민 제국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독일로서는 프랑스를 완전히 굴복시키려면은 거기까지 단번에 진공에 들어가서 그 식민지까지도 정보를 해야 되는 군사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프랑스의 주권을 인정해주고 비시 정부를 설치를 하고 프랑스를 분할해서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랑스 사람들 입장으로 봐서는 끝까지 항쟁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또 그 당시에도 만만치 않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로서는 역사적으로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골주의라고 하는 것은 1940년도에 프랑스가 그렇게 붕괴한 것에 대해서 그 수치를 회복하자. 그 수치를 회복하는 기본적인 방법론은 1945년도에 다시 프랑스가 연합군의 승리로 해방이 되고 프랑스가 주권을 찾게 됐고 그렇게 됐지만 프랑스와 미국과의 관계, 프랑스와 영국과의 관계, 또 미국, 영국, 프랑스 이 3자 관계 속에서 프랑스의 위치를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격상시켜야 된다.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자 하는 것이 드골주의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골 대통령이 그 당시에 취했던 정책은 당시 나토 사령부가 프랑스에 있었는데요. 1966년, 67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나토에 있던 프랑스에 있던 파리에 있던 그 나토 본부를 이전하도록 미국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토 본부가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프랑스의
각 곳에 미국의 육군과 공군, 해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철군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군이 나토의 통합적인 지휘 체제 하에 있었는데 그것을 프랑스의 독자적인 지휘 체제로 다시 전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은 극히 최근까지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프랑스군은 나토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는 그런 독특한 지휘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2009년에 들어서 프랑스군도 나토 그 군사적 지휘기구 안에 복귀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완전한 복귀는 여전히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토 사령부에 750명에 달하는 프랑스군 장교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 조치만 이루어진 상태고, 기본적으로 프랑스군에 대한 지휘권은 여전히 프랑스가 행사한다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드골 때와 바뀐 게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것이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핵전력인데요. 현재 프랑스는 핵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그 다음에 공군 전투기에 탑재하는 핵무기, 이렇게 해서 핵무기 체제를, 독자적인 핵무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그 자체적으로 나토 안에 그 핵무기 체제를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핵기획위원회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나토 핵기획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을 달고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나토의 그 프랑스의 독자적인 핵 전력 자체가 드골 대통령이 독자적인 프랑스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과 특히 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서 추진한 그런 드골주의의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골주의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런 군사적인 정책, 또 외교 정책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력한 그 중앙 집권 정부, 그러니까 드골 대통령이 1944년부터 46년 동안 6년까지 3년 동안 프랑스의 임시 대통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대통령의 기간이 끝나고 사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드골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떠나게 되죠. 자기는 이제 하야한다. 그리고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은 1959년도에 5공화국이 출범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5공화국은 4공화국과 구별되는 것이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경제, 또 정치, 교육, 이런 것을 국가 주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간다. 그래서 공무원 양성 시스템이라든지 대학 시스템이라든지 과학기술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을 국가의 강한 영도화해서 추진해 나가는, 힘있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시스템 속에서도 드골주의의 영향들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면은 오늘날의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그 골격을 드골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드골주의의 골격 위에 오늘날의 프랑스가, 그때와는 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토대 위에서 프랑스가 존재해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해도 지나친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요즘 그 전자권 전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한국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한미 연례 안보 회의가 열리죠. 그래서 이 한미 연례 안보 회의는 번갈아 가면서 워싱턴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열리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워싱턴에서 열리고 이런 방식으로 개최되는데 올해는 서울에서 한미 연례 안보 협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자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아주 중요한 그 공약의 하나로서 약속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보 협의 회의를 하면서 한미 간에 어떤 합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전자권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고요.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한국군이 전자권 전환을 바로 실시할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완비될 때까지 준비를 해 나가자. 기본적인 그 원칙은 한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하지만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전자권 전환이 되게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우리 한국 정부가 해나가게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는데요. 일단 연합사 체제에 변화가 오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합사 체제를 해체할 것이냐, 그래서 별도의 한국군 조직과 별도의 미군 조직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병영 체제로 그러면 유사시에 미군은 미군대로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그렇게 독자적인 각자 지휘 체제를 가지면서 전쟁을 수행할 것이냐, 아니면 한미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 지금은 연합사령관이 미군 사성장군이 연합사령관을 하고 있는데 한국군 사령관이 사성장군이 연합사령관이 돼서 한국군은 물론이고 미군 예하 미군 부대까지 같이 지휘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과연 연합사령관 직위를 한국군 장성에게 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빅 퀘스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의 희망은 뭐 분명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한국으로서는 한미 연합사 체제 연합사령관 직위를 한국군 장성으로 보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연합사 체제를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별도의 사령부를 만들어서 또 별도의 사령부로 다시 구성되는 미군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유사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군사적인 관점에서 군사적인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에 과연 그것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주 뭐 주체 사상이 뭐 주사파가 됐던 아니면 드골주의가 됐든지 간에 한국이 좀 더 동맹 체제 안에서 좀 더 큰 역할,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그 원론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미군이나 미국을 배제시키는 상황을 초래한다든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결국은 감소시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제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하면서까지 이것을 추진해야 되느냐, 그것은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드골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의 경우를 할 수 있겠죠.
1966년부터 2009년까지 나토 군사주의 체제 안에 프랑스군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프랑스의 나토 멤버십 회원 지위 자체는 명백하게 유지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토의 합동 훈련이라든지 또 나토가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역외 군사 작전을 할 때는 프랑스가 예외 없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군의 일원으로서 기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한미 연합 체제, 한미 연합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한국군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는 것, 그런 어떤 절충점을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연합사 체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를 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국은 육해공 3군의 작전이 있지만 지금 우리 한국군이 숫자적으로도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상군 작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상군 작전을 우리 한국군 지휘관이 주도적으로 미군까지 이렇게 같이 지휘를 하되 한미 연합사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연합사령관이 미군 사성장군이 되겠죠. 연합사령관이 한국 내와 또 한국 근처와 한국 영해가 되겠죠. 또 그리고 일본 열도에 있는 미군 전력을 같이 통합을 해서 해군이나 공군을 지원해 주면서 한국군이 지상작전을 주도해 나간다면 그것도 사실상의 전작권 전환에 해당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군의 국방개혁 안에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요. 지상작전사령부를 만든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상작전사령부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1군 사령부와 3군 사령부를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야전군 사령부를 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작전사령부가 한국에 있어서의 유사시 지상작전을 주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는 1개 기동군단과 지금 1~3군 예하에 있는 야전 군단들이 다 배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한국군 전방 병력을 전투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병력을 다 통합해서 지휘하는 사실은 막강하다고 하는 표현이 써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전력을 지휘하는 지상군 사령부가 되겠습니다.